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그 외열도에서, 그러니까 대화외, 그러니까 야마토 외에서 온 두 명의 백제왕들. 네, 그래서 제24대 동성왕, 그리고 제25대 무령왕인데,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의 혈통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제20대 비유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그 장남이 문주, 나중에 문주왕, 22대 문주왕이고, 그리고 그 동생이 곤지라는 사람이에요. 곤지. 곤지는 그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곤지로 나오고, 일본에서는 웅약외왕으로 등장을 해요. 이따 내가 좀 얘기하고, 이 곤지의 둘째 아들이 제24대 동성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비유왕 다음이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제21대 계로왕은, 이거는 이제 이 모시성이나 모시성, 또는 이거는 곤지, 곤자, 곤지. 이 모씨나 곤지, 곤씨 이런 것들은 비류계입니다. 이거는 조금 비류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변이 일어나서 계로왕이 집권을 하고, 이 계로왕의 이제 그 씨앗인데, 일본에 가서 자라난 사마라는 사람이죠. 사마.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25대 무령왕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계로왕의 씨앗을 가진 그 달찬이라는 궁녀가 이 곤지가 일본으로 갈 때 같이 대불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오카 앞에 강나도, 그 강나도에서 이 사마를 낳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24대 동성왕은 실제로 이제 곤지가 외열도에서 난 사람이고, 나라에서, 사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에서 나가지고 양아들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핏줄은 계로왕의 핏줄이다. 네. 그래서 요런 지금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요런 그 혈통을 알고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곤지라는 사람을 내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하여간 일본으로 이렇게 백제에서 파견됐다 그러면은, 백제하고 외관계를 밝히질 않고 있으니까, 삼국사계에서는 무슨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은 볼모로 갔느니 무슨 이런 식의 얘기는 또는 간거를 숨기고 그냥 돌아가셨다라든가 사망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이, 곤지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이제 군대를 다스리는 이게 지금은 총독 개념도 되고 군사령관도 되고, 외열도에 백제가 파견한 군사령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볼모로 갔다고 하면은 아무 권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곤지라는 사람이 죽기 4개월 전에 자기 둘째 아들인 동성왕을 백제왕으로 결정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같이 자랐던 핏줄은 다르지만, 이 사마는 나중에는 무령왕으로 오지만, 곤지가 웅약 외왕으로, 외왕으로 추정되는 거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둘째 아들을 백제의 왕으로 보내고, 또 양아들로 키운 사람도 25대 무령왕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볼모로 갔다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의 자기가 거느린 아들이나 양육한 사람들이 어떻게 백제의 최고 왕으로 올 수가 있느냐. 거기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곤지가 사망하는 시기가 478년인데 웅략외왕을 보면은 웅략외왕이 대마도까지 와서 고구려군하고 싸우다가 중상을 입어가지고 479년에 죽는 걸 보니까 1년 차이지만은 들어간 해하고 또 이렇게 사망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통치하러 군군으로 군사령관으로 갔다가 현지 세력을 물리치고 외왕으로 등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동성왕 오늘 얘기. 그래서 외열도에서 온 두 명의 왕이 24대 동성왕이고 그 다음에 25대 무령왕이다. 그럼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그럼 24대 동성왕은 그 당시에 14살밖에 안 됐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4살밖에 안 돼가지고 큐슈까지 와서 큐슈에서 100명의 호위병사를 이끌고 이제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비륙의 왕 중에서 가장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대왕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비류왕의 마지막 왕으로서 마지막 화염이라고 그럴까? 불꽃이라고 그럴까? 그걸 태웠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삼관왕이에요, 삼관왕. 삼관왕은 뭐냐? 일단은 외열도를 지배를 확정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라를 복속시킵니다. 세 번째는 대륙 백제에 있었던 북위를 격파하고 대륙 백제를 복원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한 사람이 바로 동성대왕이다. 그리고 이 동성왕의 일본 서기식 이름은 말다라고 그래요. 말다. 그리고 중국 역사류에는 모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대라서 이 모씨성이 이게 아까 비류계하고 같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비류계로 보는 것입니다. 비류계 백제왕으로. 자, 그러면 외열도 지배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어요. 이제 요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요 전에 광개토대왕 아시죠? 우리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의 비문을 보면 400년 기사, 경자년 기사에 외열도를 정벌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비문에서는 지워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강의에는 그걸 강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열도를 정벌한 후에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면 대마도에다가 임나국사라고 하는 그런 거를 설치했다는 게 나옵니다. 임나국사.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아마 임나국사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외열도에서 나눠져 있는 여러 부족 국가라기보다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왕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통제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동성왕 때 여기 거기서 책에 나오지만 기생단숭례, 이 숭례라는 거는 상장군이라는 뜻이랬죠. 장군 중에서 높은 벼슬이 있는 거. 그래서 일본 말로는 쑥구네로 읽습니다. 쑥구네.
기생반숙내 이 사람이 그 아까 그 대마도에 있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임나왕이다. 임나왕이다 이렇게 하고 특히 백제로 가는 군량 수송을 방해하고 보급품을 횡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또 서포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일본석에 유일하게 중국식이나 한국식 명칭을 가진 왕이 나와요. 그게 현종이에요. 현종. 예? 보통 뭐 응신, 인덕, 뭐 웅약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현종으로 겐조우라고 그럽니다. 겐조우. 그 현종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까 광개토대왕이 외월도를 치고 세운 고구려의 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런데 하여간 이 두 사람이 합쳐서 대마도 내의 백제 세력을 없애려고 하니까 이 동성왕이 그 막고해라고 하는 내두자평, 그 다음에 고이해라는 장군을 두 사람을 보내서 이 세력들을 물리치고 특히 그 일기도라고 하는 데에서 이 현종을 시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마도에 있는 백제 세력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 현종을 제거하고 두 군데 교토 지역, 교토계 쪽에 그 이제 일본식 그 한자라서 좀 어려워요. 가황소전. 그 다음에 나라 지역에는 반여전. 이 두 지역을 할양을 받아서 그 자기 그 아들인 동성자라는 건 동성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성자라는 사람의 동성자 언과 동성자 막고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차례로 이 두 지역을 지배해서 관리하게끔 했다. 그 실질적으로 외왕이 있었지만 그때 외왕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마가 일본 백제 25대 왕으로 오기 전에는 그 아까 그 웅약을 대신해서 그 외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왕도 있었지만은 그 외월도를 지배했던 거는 그 힘을 가졌던 그 동성왕의 아들, 이 동성자 언이나 막고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외월도를 지금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확고하게 동성왕이 백제 예하에 두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복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내가 나눠준 프린트 있죠?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우리가 보통 신라를 복속했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이게 서동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서동료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계에 알려지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 지방에 전북 익산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그 서동료의 주인공이 무왕이고 무왕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신라의 공주 선덕공주다. 선화공주 미안하죠. 예, 선화공주하고 무왕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얘기는 무강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물 보시면 알겠지만 무강왕이라는 거는 무왕하고 같은데 그 강자가 또 있어요. 무강왕. 그래서 이거를 무왕으로 오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서동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비 없는 과부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막 캐는 소년이라고 그래서 서동 자체가 막 캐는 소년이다. 말을 캐는 소년이다. 예. 그런데 무왕이 어떻게 그러면 말을 캡니까?
저희 소동이가 무왕이라면 어떻게 왕의 신분으로 마바돼서 말을 켤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료를 보면은 무왕의 아버지가 위덕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소생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과부 소생이라고 나오냐? 그걸 하면은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동성왕이 아버지 곤지의 명을 받아서 이제 외열도에서 오는데 이거는 정통 온족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외열도에서 온 비륙의 핏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바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 웅약 외양이라는 곤지가 대마도에 와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이 인사발령을 내기 4개월 전에 동성왕을 보내고 4개월 후에 죽게 됩니다. 큐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 동성왕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문제 제기되는 거는 익산 미륵사의 탑의 사리탑에서 어떤 문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익산 미륵사를 발원한 사람이 선화공주로 돼 있는데 무슨 소동이가 캔 무슨 금덩어리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록에는 백제 무왕의 정식 부인이 그 당시 상자평이었던 사택적덕, 이름이 멋있죠?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화공주가 아니라는 뜻이죠. 백제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택적덕의 딸이 639년에 발원을 해서 미륵사가 창건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무왕의 부인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절 자체도 발원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면 진짜 백제 동성왕이 있을 때 신라는 어떤 왕이 있었는가 보니까 진평왕이에요. 그리고 진평왕을 보니까 진평이 가진 딸이 2명이 나오는데 장녀가 천명공주,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춘추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덕만공주는 나중에 선덕여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2딸만 있지 선화공주의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설화 이야기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백제 무왕하고 신라 선화공주가 실제로 결혼했다면 이거 양국 간의 화친 정책 아닙니까? 결혼 정책이라는 거는. 그러면 평화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무왕 때가 신라의 전투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의문 사항이 있어서 그럼 실제로 백제왕 중에서 누가 신라 공주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4대 동성왕이었어요. 동성왕. 근데 이 동성왕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당시 신라 소지 마리간입니다. 동성왕 때에 동성왕 때 신라는 동성왕이 신라를 침공할 때 신라를 침공하기보다는 무슨 결혼설이 있고 그런 거로 기록을 보면 신라 소지 마리간이라는 사람하고 있을 때 이 소재 마리간의 부하였던 이벌찬 비지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소지 마리간의 이름이 비처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신라의 귀족 딸하고
동성화하고 결혼한 기록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돌아가면 아까 무왕이 이제 충남 부여에서 통치했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그 부여에는 말이죠. 그 KBS 역사 스페셜도 나왔지만 마밭이 없어요. 마밭이 없는데 어떻게 막 캐는 소년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서기를 찾아봤어요. 그 일본서기를 찾아보니까 일본서기 무열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또 무슨 뭐 웅약이나 이런 데 있는 줄 알았다 아니라 엉뚱하게도 무열기 3년 기사 그 무열기 3년 기사를 보면은 백제 동성왕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일본서기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동성왕에서 나라현 그러니까 지금 나라 있죠. 그 오사카 옆에 나라현의 남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부친 곤지와 함께 같이 살았는데 그 어렸을 때의 이름을 일본에서는 작을 소자를 써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뭐 댓글 다는 거 이렇게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소뇌라고 돼요. 머리가 작다. 그러면 이게 바보라는 뜻이에요. 예? 일본식 표현이 저 친구가 소뇌인데 그러면 뇌가 작다. 그러면 생각이 모자라. 머리가 나쁘다. 이런 뜻의 소자를 많이 써요.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어린 시절의 이름인데 서여라고 그러는데 그 여가 바로 마여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동이하고 서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 기록으로 확신을 했어요. 이 서동료의 서동이라는 거는 무왕이 아니라 동성왕이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섰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그 설화에 나오는 얘기는 직설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거기 있는 거를 잘 은유적인 표현들을 잘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서동이 신라 공주를 달밤에 몰래 끌어안고 잔다. 이 얘기는 무왕이 선화공주랑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동으로 표현되는 백제 세력, 동성왕이 달밤이라는 건 그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몰래, 그죠? 달밤에 저녁이니까 끌어안고 잔다는 건 신라를 침공해서 거기를 지금 말하면 접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라를 쳐들어가서 소지마립간 때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분이 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딸 대신에 아까 이벌찬의 딸인 비지의 딸을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합한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아까 동성왕이 신라를 복속시켰다 하는 그 얘기가 간접적으로는 지금 이 서동료의 설화로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질문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뭐 질문. 예? 질문 같은 거. 지금 내가 왜냐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얘기하고 하는 걸 다른 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그런데 소내가 어원을 좀 알아야 되겠네. 솔이란 게 크다는 뜻이래요. 소리개가 소내 대자가 내자로 바뀌어서 소내가 된 걸 그걸 한자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소내가 머리가 작은 소내가 아니고 솔개가 이 솔자가 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댓글을 당했다니까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일본 백제인이 가서 뭐 세웠다 이런 걸 하면 일본인 사람들의 댓글에
머리가 작다, 손해다,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교수님한테 나한테 한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빠가야로 뭐 이런 의미란 말이야 이게 지금 소자를 쓰더라 그런 거로 얘기한 거야. 이게 학문적인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동성대왕이 이렇게 아주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대륙백제를 우리가 근초공하고 근구수 그 왕 13대 14대 백제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동성왕이 아까 제일 먼저 와서 외열도 교토 지역하고 나라 지역에 확실히 세력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이 신라까지 쳐가지고 지금 세력권 안에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초고왕 그러니까 13대 근초고왕하고 14대 근구수왕 때는 우리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벌써 얘기했지만은 이 요소백제를 장악하고 근구수 14대 때는 이 후연 세력과 동진 세력을 물리치고 이 해안 지역에 요소, 산동, 그다음에 양자강, 자안까지 대륙백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륙백제라는 건 요소백제, 산동백제, 요거는 또 강남백제 이렇게 용의를 붙이는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 여기가 아까 이제 후영과 동진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여기가 5, 16국으로 통일된 세력들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5호 북방의 5호를 통일한 중국의 세력이 선비족 출신의 탁발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북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북이. 통일을 합니다. 얘를. 예. 그래가지고 이 북이 세력이 여기 보면은 대동이라는 데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통일을 해서 이 대륙백제, 근초고왕하고 근구수 때 만들었던 대륙백제를 침공하게 되죠. 항상 중국은 통일국가가 되면 항상 힘겨루기를 합니다. 또 수나라도 또 고구려 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동성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488년서부터 498년까지 10년간에 5차례의 북이의 공격을 모두 물리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되는 거죠. 이게 한 번 정도 이겼다. 그런 게 아니라 5차례를 다 물리치고 이거는 진짜 세계사에도 기록될 만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딱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이 딱 한 줄이 딱 돼 있어가지고 위견병 내벌 위야 소패 이게 뭐냐면 북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벌하러 왔지만 동성왕 시절입니다. 이게 동성왕 10년 기사입니다. 삼국사기 우리로 인해서 패하게 됐다. 이러는 게 한 줄이 딱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백제의 제후국가로 보이는 남제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지역, 이 강남 지역, 양자강 유역으로 있는 이 남제서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북이가 여기 지금 10년 중에서 처음 488년하고 490년 기사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북이를 밤에 기습을 해서 아주 썰물같이 밀려가는 그런 북이를 추적해 가서 북이군을 추적해서
섬멸했다. 탕촉했다. 그래가지고 평야가 빨갛게 물들었다. 피로 물들었다. 이런 기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왕이라는 사람은 지금 내가 아까 트리플 크라운, 삼관왕이라고 그랬는데 외열도에서 와서 외열도는 당연하게 그 아버지가 어떤 기득권을 가졌겠으니까 그거를 이제 고구려한테 뺏겼던 그거를 다시 찾고 또 고구려의 속국이었던 신라를 쳐서 또 화친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흥 세력인 선비족이 세운 부기를 무려 5차례나 물리쳐 가지고 나중에 이 사건으로 부기가 이 대동에서 이 낙양까지 천도를 합니다. 낙양까지 천도를 하고 계속 백제의 싸움을 걸지만은 추가로 계속 3차례를 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494년, 497년, 498년 3차례를 다 져가지고 완전히 그 부기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내가 왜 이거 잃어버린 역사냐면요. 일단 동성왕이 외열도에서 왔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이라는 나라는 중국에서 중국사에도 기록이 되는 커다란 국가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백제 동성왕한테 의해서 여러 차례 져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10년간 5차례를 싸워서 져가지고 결국 망국의 길로 걸었다는 것을 이거는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기록인데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왕은 비륙의 백제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위대한 왕이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최후가 아주 너무나 그 아이러니컬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고 또 대륙백제의 시각에서 보는 기록이 있고 또 공주대학에서 우리나라 공주대학에서 주장하는 그 3가지 이런 설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영향 그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삼국사기를 썼던 김무식은 그 대륙의 세력이나 또는 일본으로 간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아까 사망했다거나 또는 대륙에 있었던 거를 축소해서 쓰거나 이런 그 사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이 경호실장이 누구냐면 백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가. 이 백가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은 경호실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경호실장을 하다가 그 부여의 임천면이라고 하는 지금 있는데 그 가림성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인사상으로 보면 청와대 요직으로 지금 말하면은 경호실장으로 있다가 일개 성의 성주로 가니까 이제 좌천된 거죠. 그래서 그 인사상에 불만을 품어가지고 그 동성왕이 그 부여 사비성 근처에 마포천이라는 데서 사냥 중이었는데 마침 그때 눈이 와가지고 그 행궁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때 이 백가가 자객을 보내서 시해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설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동성왕은 지금 부기를 지금 물리쳐가지고 대륙을 경영해야 되는데 언제 이 조그만 부여에서 사냥하고 놀고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이거 레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레주가
이제 그 라이저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 라이저우는 저는 모르고 그 위에 있는 그 연태라는 데 있죠. 엔타이. 엔타이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내가 중국에 가니까 엔타이 하니까 빠이주라고 그러요. 백주, 예? 고량주, 예, 엔타이 빠이주. 여기다가 이게 유명하고 그 옆에가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뭐예요? 여기는 신라 장보고가 신라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 두 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옛날 고대 그 백제의 항구 도시라고 보고 있어요. 이 라이저우가. 그래서 내 연구소가 있는 그 소래산, 그 소래산의 그 소래가 소정방 할 때 당나라가 할 때 소정방 장군 할 때 소자에다가 이 레자입니다. 레. 이 레주라고 하는 항구. 그래서 소정방 당나라가 백제를 치러 올 때 이 레주를 떠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려고 소래산이다. 이제 뭐 또는 소래포구다. 그 소래가 거기서 그래서 이 레주라는 걸 잘 알아셔야 돼요. 까만 대로 돼 있는데 이 레주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백제례왕사라는 데가 있어요. 백제례왕사. 백제례왕사인데 근데 좌우간 이 레주라는데 그 백제라는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임유곽을 세웠다는 거예요. 임유곽이라는 건 말은 대륙백제를 통제하려면은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그 궁궐이 한반도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듯이 부여나 공주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이 광활한 그 대륙백제를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레주라는데 임유곽이라는 궁궐을 세우고 여기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부여 있는데 아까 공주나 부여 쪽에 있었던 공주라고 합시다. 거기 이 백가라는 사람이 가서 이건 하나의 학설입니다. 여기서 통치를 동성대왕께서 하실 거면은 이쪽은 제가 통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순간에 동성왕이 경로에서 일어나 가지고 화를 내서 막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백가가 숨겨놨던 칼을 뽑아서 즉석에서 살해를 했다. 시해를 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주대학의 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성균관에서 학술대회 할 때 공주에서 온 관리들, 국장급 누가 공무원이 얘기하는데 공주대학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는데 뭐냐면 지금 동성왕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외열도에서 무령왕이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동성왕하고 무령왕은 같은 곤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 사람은 친아들이고 이거는 괴로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상으로는 한 3살 정도가 위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살 정도 위인데 이게 한 462년생쯤 되고 465년생쯤 되는데 무령왕이 자기가 이제 먼저 나이를 보거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자기가 백제왕으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양자기 때문에 동성왕이 먼저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백가라는 사람을 사주해서 이 동성왕을 죽였다 이거예요. 죽이고 나서 이제 무령왕이 왔다. 이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동성왕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내가 여기다가 잠깐 썼는데 이게 왜냐면 레주에서 올라가는 융구라고 하는 룽거우라고 하는데 거기로 올라가다 보면은 백제례왕사라는 신사가 있는데 그 지하에 동성왕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떠냐면 요번에 우리가 역사기행 가려고 내가 지금 내 얘기하려는 것을 잘 들으세요. 전북 익산에 가면은 익산시에 가면은 거기 저기 나와 있죠. 웅포면 입점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웅포라는 거는 뭐 웅진하고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금강 쪽에 있더라고요. 나 실제로 가보니까 공주에서 이게 서북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웅포면이 있고 입점리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그 고분군이 굉장히 많은 고분이 있어요. 실제로 갔더니 내 세보지는 않았지만 엄청 많더라고요. 수십 기가 있더라고. 그 고분들 중에서 세터마을에 있는 제1호 고분. 제1호 고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노사신이라는 조선시대 때 그 노사신이 쓴 그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데 보면은 여기가 말통대왕릉이다. 예? 말통대왕릉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자가 말이죠. 이 말통인데 이 말자가 아까 우리가 그 동송왕이 일본서기에 보면 이름이 말다라고 그랬어요. 말다. 일본식 이름이 말다다. 근데 동일하게 이게 말자가 같아가지고 실제로 여기를 내가 갔는데 여기에는 무덤이 나온 게 보관이 안 돼 있고 전주 국립박물관에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까지 또 갔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죠. 역사여행 갔다가 여기 보고 전주 가서 비빔밥 먹고 오면 돼. 뭐 하면 노 프로블럼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이 말자가 같은데 거기서 나온 유물은 일제 때 많은 그게 많이 유물이 없어졌어요. 그 뭐 10여 점밖에 안 나왔더라고. 보통 왕릉에서 나오면은 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때 그 무덤이 백제식 그런 그 유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이 지역이 동성왕의 무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아까 이 백제대왕사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를 입체적으로 봐야지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여기 와서 백가가 선동에 와서 아까 그런 내가 먼저 얘기한 대로 서로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우연사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있는 시신을 이쪽 웅포면에 와서 이장해서 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요 다음에 얘기하는 무령왕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네. 더 빨리 끄세요. 예, 아이고 대단합니다.